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서 이제 그때 뭐 HMM 파워 이슈 관련돼서 다뤘었죠. 그때 관련된 영상에 이제 여러 댓글 반응을 이제 확인해서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잠깐 있었는데요. 에버그린이 대만 해운사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 치명적인 정보 전달에서 실수를 저지른 게 있었더라고요. 에버그린은 대만 해운사고, 에버기븐 그 당시에 그 배가 일본 소유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 설명하는 부분에서 약간 혼동이 있어서 딱 그 부분만 드러내면은 완벽한 설명이었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산업은행의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무겁게 좀 읽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뉴스에서 다루던 내용이 HMM 관련된 내용이고 뭐 해운업계 얘기만 다루고 이게 외전의 취지가 이제 거기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산업은행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편히 듣는 그런 듯한 영향으로 보여졌다는 우려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외전이더라도 균형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다뤄주실 기자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정치경제부에서 은행과 뭐 각종 은행이라는 은행을 다 담당하고 있는 배성재라고 합니다. 정정보도 잘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말씀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장슬기 기자가 최애하는 배성재 기자가 등장했습니다. 예, 그때 삼행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충격의 도가니탕에 빠졌던 약간 동공이 흔들리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삼행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보도 주신 내용, 보도 주신 내용 보니까 너무 경박하게 웃었네요. 아니. 보도 주신 내용 보니까 오늘들이 우리은행이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제 민영화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고요. 네, 약간 저보다 좀 더 살았더라고요, 우리은행이. 아무튼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그래 알겠다. 근데 약간 제가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게 그래서 왜? So what? 이런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이유로 그런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대강 뭐 리포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예보공사를 통해서 보유 중인 우리은행의 지분 한 15%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입찰 방식으로 팔아제끼겠다. 자유 입찰로 한다고. 자유입찰은 아니고 희망수량 경쟁입찰. 애매하게 틀렸네요. 전혀 애매하지 않았고요. 아예 틀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내가 몇 %, 살게 그러면은 입찰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글자 그대로 이렇게 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희망수량을 내가 경쟁에서 입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이가 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97년 IMF로 돌아가는 거죠. 저희가 동갑내기입니다만. 저희가 근데 97년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한일은행 이런 거 아시죠?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한일은행하고 또 상업은행 아마 둘이 합쳐져서 한빛은행 되고 한빛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하면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리은행이 된 건가요? 그럼? 한빛은행이 나중에 이제 우리은행이 되죠. 또 다른 더 이제 합쳐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공적자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대충 한 23년 정도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점점점 지분을 줄여왔어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제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엔 100% 갖고 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지분을 줄여오고, 언제였죠? 2019년. 그때 6월쯤인가 이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어떤 로드맵인고 하니, 이제 민영화. 완전히 민영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대신에 사연이 있어서 지금까지 매각을 잘 못 해오다가 이제 9월에 이걸 발표를 한 거죠. 이거 이게 이제 뭐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블록 딜도 있고 덩어리로 그냥 그렇죠. 다 팔아버릴 수 있고. 장 마감 이후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쵸. 얼마 전에 뭐 카카오뱅크가 약간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 블록딜로 해버려가지고 이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칠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희망수량 경쟁 입찰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장기 투자자도 확보를 하는 동시에 또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어떤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뭐 금융당국이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입찰 방식이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 문제인데 이걸 살 사람이 있냐? 그렇죠. 네. 내가 팔고 싶어도 살 사람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당국 발표상으로는 이제 이 투자자가 두 곳 이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쟁을 붙일만 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한다. 그렇죠. 뭐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간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러면은 그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쪽이 좀 어딘지 좀 투자요? 나온 게 있는가요? 그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쪽이 그 회사요? 네. 아니요,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설마 제가 알고 있더라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 모릅니다. 네, 이거는 뭐 좀 더 이제 방식을 통해서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어디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추측만 무성할 뿐이에요. 네, 그럼 무성한 축축 중에 좀 업계에서 뭐 여기가 가져가면 시너지가 나온다 뭐 그런 데가 좀 있을까요? 뭐 기존 은행들이 주로 네. 그럴까요? 은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핀테크 업체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은 이미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투자자들 중에서 뭐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지분을 늘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제가 썼지만 프리미엄이 어드밴티지가 조금 있어요. 이제 사회이사를 한 명 선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최대한 레버리지를 얻고 싶어하는 투자자가 관심을 갖겠죠. 그럼 우리은행은 좀 매력적인 매물인가요? 좀 살만한 가치가 좀 있다고? 제가 바라보기에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감히 그걸 바라보기에는 좀 계산을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방향을 좀 바꿔서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우리 투자자들한테 우리 금융 지주가 살만한 주가냐 네. 요걸로 보면 어떨까 그게 싶어요. 더 중요하네요, 사실. 네. 주주님들은 그게 더 궁금하실 거고. 그렇겠죠. 네, 이 시점에서 내가 과연 저거를 사는 게 맞나? 네. 예보가 판다는데 네. 왜 샀다가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카카오처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잠깐 댓글을 봤는데요. 네. 진행자가 완전 개그맨 같아요. 라임님이 오한경의 성시경이라고. 저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라임님. 라임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금융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영화가 된 이후에 이제 뭐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금융이 지금 4대 금융 중에 제일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랑 농협 5대까지 했을 때 농협이랑 이제 4, 5위를 다투는. 근데 이제 완전 민영화가 돼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금융 부문을 늘린다거나 M&A를 한다거나 뭐 유통 주식수를 늘린다거나 이러한 조치들을 공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 따라잡아서 3위로 올라갈 거야. 이런 공격적인 어떤 행보를 이어간다면 그런 것이 관측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투자 종목이 될 수 있겠죠. 떡상. 네. 근데 이번 이슈 때문에 뭐 이것이 블록딜이 아니라 뭐였죠? 희망수량 경쟁 입찰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너무 그건 단편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래도 약간 좀 서치를 해보고 오니까 우리은행의 한계로 항상 지목되는 게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다. 뭐 증권 쪽이 취약하다고 하던가요? 뭐 M&A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나와바리. 그러니까 커버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 기업은 이제 당기순이익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자 이익 그러니까 은행은 당연히 돈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 부문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자 이익이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금융 지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것이 뭐 공적 자금으로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립을 했을 때 뭐 공격적인 투자나 혹은 사업을 더 하겠다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좀 리더십을 갖고 좀 경영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뭐 요 정도의 이제 푸시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경영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뭐 요새 그 회장님께서 자사주를 자주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올해도 한 5번, 6번 사신 것 같은데 뭐 그 이유가 욕심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욕심이요? 네. 욕심은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주주들에게 일반 주주나 혹은 뭐 대형 주주나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책임 경영. 그렇죠. 경영진들이 그 주식을 사는 것은 믿어라. 우리 괜찮아. 우리 주가 방어할 거야. 이제 이러한 시그널을 위해서 거기에 내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금융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 정도로 좀 알겠으니 뭐 네. 향후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일정이요.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것이 계속 입찰을 받아봐야겠죠. 그 과정이 뭐 세세하게 공개는 안 될 테지만, 네, 이 입찰을 받고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4월에 한 번 매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한 번 매각을 하고 나면은 3개월 정도 이게 다른 더 매각을 할 수 없게 막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해외나 혹은 국내 투자자 중에 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이제 뭐 이 방식이 그대로 입찰이 원하는 만큼 됐다. 그 최대 지금 10%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각이 되면은 제가 기사에서도 썼지만 지분율이 5%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과점주주들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민영화가 완전 민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 최대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기 때문에 민영화가 이제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민영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로드맵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항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이네요. 네, 우리 금융지주가 국민들 품을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3년 만에 우리 품을 떠나는 거예요. 장가 보내는 거네요. 뭐 굳이 결혼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품을 떠나는 거니까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IMF의 후폭풍성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런 이유도 IMF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IMF로부터 이제 진짜로 23년 만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공적 자금이 완전히 나오는 이런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 금융이 부도났다는 시기로 일컬어지는 네. IMF니까 뭐 그렇죠. 그때 후유증이 이번에 완벽히 좀 정리되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볼 수 이게 될 있다. 수 있겠다. 그 네, 정도로. 라이키님께서 세금 들인 거 회수해야지. 공적 자금 그쵸. 그 얘기죠. GW님이 벌고 회수해야죠. 네, 그쵸.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뭐 아무쪼록 이 주주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열심히 이제 누가 사가나, 잘 사가나, 맞게 사가나, 사가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꼼꼼히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네. 23년이면 두 분이랑 친구네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동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훈훈하게 아이고, 네, 방송 마무리를, 따뜻하네요. 할 수 네, 있게 따뜻하게 마무리를 됐습니다. 할 수 있네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예, 해서 저희 예. 오늘 두 가지 이슈도 모처럼 좀 차분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네, 네. 잘 다뤄본 거죠. 저희 사상 알량하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안락한 분위기예요. 네, 네, 사상 네. 최초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잘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고 저희 네. 앞으로 좀 이렇게 뉴스 외전도 좀 더 이게 깔끔하고 단정한 진행. 스스로 다짐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 주 뉴스 플러스와 뉴스 플러스 외전 어떻게 시청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9월 둘째 주가 지나고 다다음 주면 이제 민족의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명절에 앞서서 이 성공한 투자 이뤄내셔서 이게 용돈도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이 캐시카우요?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주 여러분들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뉴스 플러스 물론 진행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외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